어머니, 형을 찾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통장을 내밀던 그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아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나는 미칠 것 같았는데 며느리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사람 쓰는 비용, 전부 합치면 3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선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그렇게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평생 희생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의 발소리가 요란합니다. 나는 그 소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 소리에 묻혀 살아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의류 도매업.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하루 종일 천뭉치를 나르고 거래처 눈치를 보며 박리담회로 근근히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풀기 전에 먼저 도착해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리하고 내일 팔 물건을 준비하고 장부를 확인하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손에는 늘 첫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손톱 밑까지 파고든 먼지와 섬유가루. 겨울이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장갑을 낄 수 없었습니다. 천을 만지는 감각이 둔해지면 품질을 구분할 수 없었으니까요. 허리는 하루도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25에 시작한 이 일이 50년을 넘기면서 내 허리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찌릿했고 물건을 들어올릴 때마다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쉬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나중엔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공부도 시켜야 하고 대학도 보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것도 잠시, 나는 이틀 만에 다시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크면 돼. 아들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내 밥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을 옷을 사야 할 때면 나는 몇 년 된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 할 때면 나는 병원 가는 것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버텼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믿음으로. 자식만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큰아들은 성실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착했고 내 고생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빨리 크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 어린 아들이 작은 손으로 내 등을 두드리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작은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나온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다녔고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 통장에 거의 전부를 털어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내가 댔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살림만 차리면 된다고 했지만
나는 아들이 주눅 들까봐 예식장도 피로연도 제대로 차렸습니다.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갔으니 며느리 보는 재미로 살겠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년엔 웃을 일만 남았다고, 손주 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혼자서 믿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깨졌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공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결혼 전 첫 인사를 왔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짐을 옮기는 날, 며느리는 집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전세금이 얼마예요?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나중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이야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계속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집에 관심이 많은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뭘 사면 가격부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옷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 가방 비싼 거 아니에요? 어디서 샀어요? 심지어 내가 먹는 반찬을 보고도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장 보시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 집에서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계산하는 눈,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 나는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제사를 간소하게 지내는 게 추세래요. 음식도 많이 줄이고 비용도 줄이는 거죠. 나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정성껏 지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남편이 떠난 후에도 나는 정성껏 제사를 모셨습니다. 우리 집 방식이 있어. 이건 예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 혼자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느리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함이 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아들 집에 놀러 가면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저희 약속 있어요. 미리 연락 안 했다고 불편해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고 싶어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가 낮잠 자는 시간인데 깨우면 안 돼요. 애가 요즘 낯을 많이 가려서 어머님 보면 울어요.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나는 서운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고 아들 집에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큰아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막내 시동생이 결혼하신다면서요? 그럼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때처럼 또 전세로 내보내실 건가요? 노골적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난 이미 너희 집 전세금 냈잖니.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전세는 전세고 집은 집이잖아요.
시동생은 집을 사주시면서 왜 우리는 전세만 해주셨어요? 나중에 집 사게 되면 보태줄게. 나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은 시동생만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는 항상 뒷전이네요. 아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난처해하면서도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내 말도 일리가 있어.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나는 그때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겉으로는 싹싹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가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부터 챙기려는 마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 참았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자식에게라면 뭐든 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설령 며느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불편해도 아들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곧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건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회식이라도 했나 보구나. 연락해봤니? 전화도 안 받아요. 회사에 확인했는데 어제 퇴근했대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연락 없이 밤을 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늦으면 꼭 전화를 했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봐. 아직 24시간이 안 지나서 실종 신고가 안 된대요. 며느리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수십 번 걸어도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병원에라도 실려간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는데 다들 못 봤대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아들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요즘 성인 실종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 며칠 지나면 돌아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던 날,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날, 아프다고 누워있을 때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걱정하던 얼굴. 그 모든 기억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매일 밤 그렇게 빌었습니다. 병원이란 병원은 다 알아봤습니다. 혹시 신원미상으로 실려온 환자가 있는지 전화를 돌렸습니다. 경찰서에도 매일 찾아가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야말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온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화장실도 휴대폰을 들고 갔습니다. 시장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도 대충 얼버무리고 끊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만 무사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울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침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침착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쓰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 무슨 변호사? 실종 사건 전문 변호사요. 경찰도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성인 실종 사건에는 소극적이었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있어? 제가 알아봤어요. 실종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가 있는데 상담비만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그 사람한테 부탁해보자. 그렇게 나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을. 내 통장이 텅텅 빌 때까지 돈을 빼앗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준 지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추가 비용이 필요하대요. 추가 비용? 벌써? 사람을 고용해서 직접 찾아야 한대요. CCTV 추적하고 목격자 찾고 그러려면 비용이 더 필요하대요. 얼마나? 1,000만 원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또 1,000만 원이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찾는 일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 돈 마련해 볼게. 나는 시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오랜 세월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지만 큰 돈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리고 내 적금을 깨서 1,0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받아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곧 오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변호사가 단서를 찾았대요. 정말?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나는 기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를 확인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대요.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돈만 요구하고 정작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 변호사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그걸 의심하세요? 오빠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지쳤어요. 매일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의심하시네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나는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며느리도 힘들 텐데. 결국 나는 또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며느리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탐정 비용이 더 필요해요. 정보 제공자에게 사례금을 줘야 해요.
변호사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입금해줘야 돼요. 매번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정말 돈이 없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포기? 무슨 소리야? 돈이 없으면 찾을 수 없어요. 변호사도 그만두겠대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계속 주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아들을 찾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며느리가 말한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허름한 건물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 담당 변호사 찾아왔는데요. 변호사? 여기 변호사 없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법률사무소 아닌가요? 아니요. 여긴 부동산 중개사무소인데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건넨 돈이 얼마였습니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며느리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거기 변호사 없더구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확인하실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돈이 필요했어요. 오빠는 돈을 못 버니까 제가 알아서 챙겨야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은 어디 있어? 모르죠. 오빠가 알아서 나타나겠죠.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님,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저희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미리 받은 것뿐이에요.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에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아들이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돈만 노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며느리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경찰서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어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받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환되었지만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쓴 거예요. 제가 사취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변호사가 누구야? 증거를 대봐. 경찰이 추궁했지만 며느리는 말을 바꾸며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썼어? 빚 갚는 데 썼어요. 제 카드값이랑 대출금이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았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도 상당했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한 것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며느리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작은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은 정말 어디 간 걸까?
혹시 너 뭐 하는 거 없니? 작은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형이랑 요즘 연락이 잘 안 됐거든요. 왜? 형이 요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형수랑 사이도 안 좋았고. 작은 아들의 말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은 며느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혹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나는 며느리를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 아니야? 나는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뭔 소리세요?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떠난 거 아니야? 내가 돈 때문에 괴롭혀서? 며느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오빠가 약해서 그런 거죠.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말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고통받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이라고. 나는 더욱 필사적으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아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회사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형이 시골에 있을지도 몰라요. 시골? 예전에 형이 힘들 때 시골 고향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고향, 아들이 어릴 적 여름방학 때마다 놀러 가던 그곳. 오랜만에 찾아간 시골집은 낡아 있었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살아있었구나.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연락도 없이.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계속 돈을 요구하고 엄마한테까지 손을 뻗치는 걸 보니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뜯어낸 것도 나를 속인 것도 그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돈을 못 버니까 아내가 저렇게 된 거예요. 아들은 자책했습니다. 그런 여자와는 헤어져야지. 이미 이혼 서류 작성했어요. 이곳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들과는 이혼했고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허리는 아프고 손은 성하지 않았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일할게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익숙해. 우리 함께 힘내자.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아들과 함께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어머니의 희생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들어보셨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